안녕하십니까, 이코녹스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어디 제대로 다닐 수가 없네요.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참고로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라서 교회를 다니는데, 지난주 일요일 날은 교회 문이 닫았습니다. 저희 교회가 생긴 지 41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문이 닫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. 이게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, 야, 이거 한국전쟁 때에도 이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참 이상하다,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우리가 좀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디 가는 것도 겁이 나네요. 저는 이제 3살 난 딸과 그리고 7살 난 그 딸이 있기 때문에 어디 이제 좀 가보고 싶은데, 이 뭐 캠핑장이나 뭐 이런 데에서도 이제 전염이 되니까 참 어떻게 할 말이 없네요.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코로나 각별히 조심하시고요. 우리 모두 서로 조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이제 이 이코녹스 과연 왜 팔리지 않을까, 그 이유가 뭘까, 그리고 체벌회에서 나름대로 그 단점을 보완하는 어떤 대책이 있나,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제 이 이코녹스가 우리나라에 출시된 지 거의 한 2년 6개월이 됐죠. 2년 6개월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판매량이 이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. 맨 첫해 한 3,000여 대, 그 다음에 작년이죠, 한 2,900대 턱걸이. 그리고 며칠 전에 자료를 보니까 지난 7월 말까지 2020년 누적 판매가 830대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. 올해 안에 과연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1,700대를 넘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. 만약에 1,700대가 팔린다 할지라도 3년이 되는 상황에서 10,000대를 채우기는 상당히 버거워 보일 것 같습니다. 왜 이코녹스가 이렇게 팔리지 않을까요?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은, 일단은 아무래도 우리들한테 어떤 그 선입견이 깊이 이제 내리박힌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이 차가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시승 전문가들이나 이제 자동차 채널의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 차에 대해서 이제 좋은 호평을 하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은 첫째로는 이 차의 1.6L 디젤 엔진을 장착한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았죠. 왜 이 큰 차체에 왜 이 작은 1.6L 디젤 엔진을 왜 장착을 했냐. 그래서 그거에 부합되게 이분들이 시승을 할 때 대부분 어떤 결론이냐면, 차가 안 나간다, 가속이 안 된다, 심지어는 어떤 과장 섞인 그런 평가를 내리기도 하죠. 이런 문구요. 120km가 한계다. 더 이상 나가는 게 이제 버거워진다, 뭐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어떤 그런 객관적인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. 참고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토뷰 채널을 저는 좋아하는데, 왜냐하면 오토뷰 채널은 어떤 개인의 시승 느낌보다는 수치적인 자동차를 테스트하면서 수치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그 차를 평가하지 않습니까?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1.6L 디젤 엔진을 장착한 이코녹스를 순간 가속 능력 100km 도달하는 시간을 재보니까 10초 66초가 걸리더군요. 나름대로 이 큰 차차의 1.6L 디젤 엔진이 이 정도 이제 가속 능력을 보이게 된 것 같으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오토뷰에서도 배기량 대비 가속 능력은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인 것 같다라는 그런 의사표현을 하셨고요. 이렇게 제가 이제 또 직접 한번 몰아보니까, 이 차를 사기 전에 몰아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살짝 굼뜬 그런 느낌은 있지만, 일단 가속이 붙은 그 이후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악셀에 대한 그런 담력, 그런 것이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물론
모든 사람마다 그 각자의 그 개개인의 그런 느낌은 다 틀리겠지만,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뭐 가속 능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 양양 속초간 그 고속도로를 제가 한번 달려봤어요. 옛날에 2월달에 이제 강원도에 가서 한번 양양 속초간 그 고속도로를 한번 달려봤는데, 거기는 이제 카메라가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200km도 그 뭐 너끈히 그 넘기는 그러한 가속 능력을 보여줬어요. 물론 더 나가고 싶었지만 우리 와이프의 그 제지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달리지 못했는데, 뭐 일단 200km 정도 이상 달릴 수 있으면은 뭐 그거 나쁘지 않은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반적으로 가속 능력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. 뭐 200km 정도 뭐 그냥 가속 능력 올라가면은 뭐 괜찮은 차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나름대로 그 1.6L 디젤 엔진을 장착한 것에 대해서 이 쉐보레는 이 차를 컴팩트 사이즈로 이제 축소를 했죠. 여러분들 보시면은 원래 이코녹스는요, 이 트래버스만한 차체 크기였다고 합니다. 왜 상당히 큰 차였죠. 그런데 이제 컴팩트 사이즈로 이제 준중형으로 이제 다운 사이징 하면서 이제 이 3세대 모델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, 이 차의 1.6L 엔진을 이제 얹음으로 해서 가속 능력이 떨어질 거라는 거는 뭐 제조사가 먼저 알겠죠. 그래서 나름대로 그 제시한 것이 차를 경량화 시킨 거죠. 그래서 트림별로 160km에서 200km 정도를 감량을 했습니다. 이 1.6L를 장착하는 그 대신에 그래서 그런지 나름대로 가속 능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단지 이제 초기에 스타트가 약간 살짝 굼뜨고, 그리고 오토 스탑 기능 같은 그런 장치가 있어서 그런지 오토 스탑이 이제 가동됐을 때에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뭐 살짝 한 반박자 정도 느려지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이제 다른 시승자분들이 차가 좀 굼뜨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, 일반적인 그 패밀리카 수준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한 이 차에 대해서는 또 이제 옵션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. 이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, 뭐 기본적으로는 뭐 웬만한 사양은 다 있습니다. 뭐 8가지 안전 사양은 뭐 기본적으로 장치가 다 돼 있지만,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쉐보레는 옵션에 좀 인색하다, 옵션에 좀 약하다, 뭐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하시죠. 그 부분에서는 약간 저도 이제 공감하는 모습이 있어요. 아무래도 현기차가 이렇게 장착하는 그러한 그 옵션을 비교해 보면, 당연히 약간 현기차에 비해서는 약간 옵션에서는 약간 딸리는 모습, 약한 모습이 보이지 않나,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차선 이탈 방지 장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차선 이탈 방지 장치는 보통 현대자동차는 차선 유지 장치죠. 차선 유지 장치. 차선 유지 장치는 차선에서 한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면서 주행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장치죠. 하지만 이 이코녹스에 장착된 것은 차선 유지 장치가 아니라 차선 이탈 방지 장치입니다. 엄연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 차선 이탈 방지 장치는요, 말 그대로 차선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.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차를 주행 중에 핸들을 놓으면요, 차가 이렇게 꺾어질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옆에 차선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겠죠. 그러면은 차체가 차선에 닿았을 때 이것을 인지했을 때 다시 안으로 살짝 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잘못하면은 이 옆에 차하고 이제 백밀러가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테스트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약간 현기차에 비해서 옵션이 딸리죠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,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.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, 이게 보게 될 것 같으면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시스템 아닙니까? 자율주행 시스템. 근데 이 쉐보레의 전 차종에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을 장착하지 않았습니다. 그거 왜 그럴까요?
제가 알아보니까 쉐보레는 그 전 세계적으로 탑 클래스 안에 드는 자율주행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왜 장착을 하지 않았을까요? 결론은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. 안정성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차에 장착을 하지 않는 겁니다. 만약에 100% 기술력을 확보해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설치해도 안전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하면 제조사가 먼저 장착해서 돈을 벌겠죠. 팔아야겠죠.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기술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쉐보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장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제가 옛날에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회사 다니는 그 형님의 지인분이 그 신차를 뽑고 한 3개월 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고속도로에서 이제 사용하고 가시다가 고속도로에서 이제 대박 이제 사고가 나셨죠. 그런데 이제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또 비가 좀 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가 제동이 될 거라고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거 아닐세 라는 이제 판단이 드는 순간 그분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그때는 좀 늦었습니다. 그래서 엔진을 많이 먹었죠.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셨어요. 이거 산지 3개월밖에 안 된 신차인데 아니 이거 엔진을 고치려면 이게 돈 1,000만원 돈 들고, 그러니까 이 차를 어떻게 폐차를 할 수도 없고 다시 끌고 다니자니 돈이 들고,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결국은 돈을 들여서 이제 계속 끌고 다니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제가 이제 그 영상을 올렸을 때 어떤 분이 그랬어요. 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아주 잘 됩니다.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,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또 다른 지인분이 사용해본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후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브레이크가 너무 꾹 지나치게 너무 제동이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뒷차가 이제 빵빵거리고 쌍라이트 킬 정도의 그 제동이 보이게 되니까 겁이 나서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이제 사용을 중단하셨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어요. 과연 보면은 이것이 차에 장착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나름일까요? 차종 그 차마다 그 설치된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렇게 다르게 작동하는 것일까요?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,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좀 약간 아직까지는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참고로 이제 저희 같은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제 모하비를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모하비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분은 시내 주행할 때는 아주 엑셀런트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. 그냥 핸들만 잡고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시내 주행 있을 때는 아주 발이 편하고 운전 피로감도 덜해진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때,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. 근데 보면은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보통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. 고속도로에서는 한번 사용해 보셨냐 왜 물어보니까 거기서는 아직 사용을 안 해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어쨌든 쉐보레에서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장착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안정성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어쨌든 많은 전문가들이 이 차체 가격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은 것,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문제를 삼으셨죠.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. 인테리어에 보면은 현기차의 산타페 한번 이 산타페 샤를 한번 보시죠. 뭐 보면은 이제 완전히 뭐 디스플레이가 아주 멋있죠. 요즘 디자인 추세가 다 이런 것 같습니다. 뭐 BMW도 그렇고 뭐 이제 다른 그 유럽 차종이나 뭐 일본 차종도 다 이런 스타일의 그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데 유달리 그 쉐보레는 이런 스타일로 산타페 샤를 갖고 있죠. 아니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. 아니 꼭 실내의 산타페시아가 그 2000년대 초반에 그런 분위기 느낌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. 근데 저는 이제 40대 후반에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뭐
무난한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이 정도 산타페시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보면은 요즘 뭐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뭐 거대한 태블릿 PC가 하나 박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. 완전히 그냥 뭐 액정 그 자체입니다. 액정 그 자체. 뭐 이코녹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아날로그 방식의 아날로그 방식의 이 계기판을 이제 장착하고 있죠. 그런데 뭐 일단은 저한테는 뭐 일단 거부감은 없습니다. 뭐 사람 나름이겠죠. 받아들이는 사람의 나름일 것입니다. 아무래도 이 디자인, 이 산타페시아 디자인이 조금 이제 약간 좀 시대에 약간 뒤떨어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인테리어에 대한 그런 마감 문제도 있죠. 그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이제 깔끔한 이제 마감을 이제 갖고 있죠. 보면은 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사람들은 약간 이 털털한 문화라고 하죠. 이 단차에 대해서 약간 관대한 듯한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자동차 문화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제조사에서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약간 매끄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뭐 인테리어의 그 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아니 이것이 불량인가 해가지고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자세히 관찰해 봤는데 다른 동일의 그 이코녹스를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으면 같은 부분 다 같은 모양입니다. 이게 불량이 아니고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.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 마감 처리를 하는구나, 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참고로 옛날에 한 수십 년 전에 일본의 경우를 들어보죠. 한 30여 년 전에 일본과 그 미국의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그 일본이 강제적으로 그 미국의 자동차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이제 미국 차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.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, 우리나라 사람이 좀 깔끔하고 좀 꼼꼼하지 않습니까?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.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보면 단차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. 차를 출고해서 봤더니만 뭐 뒤쪽에 살짝 눈에 보일지 말지한 뭐 이런 뭐 미세한 기스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단차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될 것 같으면, 그 당시 미국에서 아니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냐라는 그런 반응을 보여서 이제 약간의 그 마찰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이게 보면은 그 미국 사람들의 그 자동차 문화의 그 털털함과 그 우리 아시아 사람, 그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그 깔끔함과 꼼꼼함이 약간 좀 충돌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미국의 자동차 문화와 우리나라 어쨌든 일단은 그 이러한 단차 문제에 있어서의 그 처리 문제에 그 약간 그 차이가 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쉐보레가 요 정도는 이제 한국 사람의 그 특유의 취향에 좀 맞춰줘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. 참고로 미국의 자동차 문화는요, 미국 사람들은 옵션에 그 집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깡통차를 사서 그냥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.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털털합니다. 그리고 깡통차도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웬만한 옵션이 그냥 기본으로 어느 정도 장착돼서 그렇게 나오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그 옵션에 대한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한 가지 그 예를 들어보면은요,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백밀러가 접히지 않습니까? 전동 모터를 장착을 해서. 그래서 이 이코녹스를 이제 수출을 할 때 이 제조 현장 라인에서 약간의 그 뭐라고 그럴까, 약간의 그 잡음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어떤 거냐면은 이 백밀러에 왜 전동 모터를 달아야 되냐라는 그 제조 라인의 사원들의 약간 불만 섞인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사람들 문화에서는 이 백밀러가 왜 접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거리가 많은 거죠. 그러니까 아니 왜 백밀러가 접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
결론은 이제 이 백밀러를 이제 백밀러의 전동 모터를 장착하지 못하고 그대로 한국에 수출해서 이 한국 현지에서 이제 전동 모터를 달았다는 뭐 그런 후문도 들었습니다. 그 이 정도로 그 미국 사람들은 그 자동차 그 세세한 옵션에 대해서 이 털털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차는 맨 처음에 들어올 때 가격 문제도 많았었죠. 그렇지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가격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풀옵션 가격이 4,200만원에서 이제 3,800만원대로 이제 다운이 됐지만 그동안에 그 이코넉스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선입견이 사람들의 이제 뇌리 속에 깊이 이제 박혀 있으니까 이제 판매량이 이제 그렇게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쉐보레가 이 이코넉스에 대해서 그 마케팅 같은 거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. 뭐 광고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코넉스라는 차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. 제가 지난번에 엔진오일 교환할 때 그 엔진오일 교환하시는 그 카센터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차 이름이 뭐예요? 라고 물어봤어요. 아 모르시나요? 나 처음 보는데 이게 뭐죠? 그러니까 이코넉스입니다. 이코넉스? 처음 들어보는데? 뭐 이런 반응을 보이셨어요. 아무래도 좀 이렇게 쉐보레에서 이제 마케팅을 좀 하고 그래야 좀 판매량이 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여러가지 뭐 세세한 문제가 많아요. 그리고 여기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열어보면 뭐 이러한 수납 공간이 있어요. 이런 수납 공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용도가 뭘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 길다란 모양 같은 거 보니까 아무래도 볼펜이라든가 길다란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설치한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날카롭죠. 그리고 이 마무리 처리도 좀 약간 울퉁불퉁한 이제 그런 모양이 있어요. 뭐 잘못하면은 뭐 빌 수도 있겠다라는, 어린아이들이 잘못 만지면 빌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. 이러한 세세함에서는 약간 우리나라 현기차를 좀 따라잡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.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. 그리고 보면은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하시는 것이 이 차에 언더커버가 없다는 거를 많이 지적을 하시죠. 이 언더커버가 없으니까 뭐 전자장치가 밑에 있는데 언더커버가 없으면은 뭐 이렇게 뭐 전자장치 이상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제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. 이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은요, 그 미국 유튜버가 이제 그 이코넉스를 소개하는 영상인데 이제 차체 하부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영상이에요.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 차에는 언더커버가 있습니까? 이 차에도 이제 언더커버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쉐보레는요 기본적으로 언더커버를 장착하지 않습니다. 뭐 저 나름대로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부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북미 기준에서는 그 차체를 아연 도금으로 이제 도금 처리를 하죠. 그 상태에서 이제 아연 도금을 이제 하게 되는데, 아연 도금은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. 그래서 북미에서 만드는 모든 차들은 우리나라 북미에서 생산되는 우리나라 현기차도 그렇고 모든 차들은 아연 도금으로 한 그러한 강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더커버가 있음으로 해서 차체의 그 하부의 통풍이라든지 습기 배출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언더커버를 장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방열이 최소한의 방열만 했다, 이거는 아닌 것 같다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뭐 어떤 그 미국 사이트에서는 차체 하부가 오픈이 되어 있는데 굳이 방열할 부분이 필요가 있느냐, 최소한 과하게 열이 발생하는 부분만 방열을 하면 그 이상 뭐 방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, 그렇게 말하는 것도 봤습니다. 그리고 차체에서도 여러분들 보면은 차체 안에서도 차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그 바깥에서 유입되는 습기가 있지만은 또 차가 운행하면서 그 습기가 생긴다고 합니다. 차 내부에서도. 그러면 그 차 내부에서 생기는 그 습기도 이제 배출해야 될 문제인데, 만약에 언더커버가 있다 치면
여기서 차 안에서 생긴 그 습기가 과연 제대로 배출이 될 것이냐,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. 오히려 차가 주행하면서 통풍을 잘 시켜서 습기를 배출하는 것이 차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더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냐,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그 미국 사람들도 있습니다. 아무래도 그런 이유에서 쉐보레는 언더커버를 장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네요.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 대부분 전문가들은 거의 뭐라고 그럴까, 자신의 그런 느낌 위주로 이제 그러한 평가를 내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지나치게 과장된 그러한 표현으로 120이 한계다, 뭐 이게 뭐냐,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,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중에 이 차를 이제 사기 전에 한번 몰아봐서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은 이제 확실히 들었습니다.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 차를 몰아보니까 분명히 나쁜 차는 아닙니다. 뭐 괜찮은 차입니다. 뭐 참고로 북미에서는 지난 2분기까지 이 이코녹스가 북미에서는 한 12만 7천 대가 판매가 됐다고 하네요. 그리고 우리나라 투싼이 2만 3천 대 정도가 이제 팔렸고요. 아무래도 미국 사람은 이 이코녹스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차의 옵션, 디스플레이에 가치를 둘 것이냐, 아니면 차의 기본적인 기능, 뭐 서스펜션이라든가 차의 주행성이라든가 차의 안정성에 가치를 두느냐, 어느 쪽에 가치를 두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음식을 좋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BMW를 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은 차의 가치를 어느 쪽에다 두시겠습니까? 차의 옵션, 디스플레이, 디자인, 여기에 관심을 두시겠습니까? 아니면 차의 주행성, 차의 기본적인 서스펜션, 차의 어느적인 안정성, 여기에 가치를 둘 것인가? 과연 어느 쪽이 좋은가?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요. 저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참, 그리고 제가 이제 영문 자막을 하고 있는데요, 이게 참 어렵더군요. 여러분 빨리빨리 영상을 올려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나름대로 제 채널 잘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태풍이 온다고 하네요. 여러분들 만사에 조심하시고,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